저는 올해가 거의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한국 시간 11일에 이런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아직 올해가 11개월 보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겠다. 반감 깊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이고요. 2014년부터 비트코인에 빠진 비트코인 덕후고요. 10년 만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주류화되는데 뭐 별로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관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작가님, 그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한 뭐 2시, 3시까지만 해도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승인이 네, 안 돼서 아,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승인이 네, 났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새벽 5시에, 우리나라 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확인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났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고, 뉴욕의 워싱턴 DC의 그 업무 시간을 고려봤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까지 발표가 났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잠든 시각에 났고요. 제가 7시 15분에 눈 떴을 때 승인 나서 막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음, 작가님, 그 제일 궁금한 게 네. 여태까지 계속 ETF 승인이 몇 년 동안 뭐 철마다 돌아왔지만 안 났잖아요. 근데 네네네. 요번에는 승인이 난 배경이 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오늘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그 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성명서에 따르면 상황 바뀐 게 별로 없다. 음, 그 제이 클레이튼이 이제 전임 그 SEC 의장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현물 ETF의 ETP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20개 이상의 거래소 규칙 제출을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났던 그 순회 법원이라고 하던데 그 법원의 그 판결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인용하네요. 음,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이었는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너희 그 SEC의 논리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봐 어차피 소송 가니까 음, 그냥 다 승인. 그것도 어느 하나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저께 투입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 승인한다고. 음, 그대로 다 음. 승인해 버렸어요. 네. 사실상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성명서고 실제 마쿠에서는 블랙록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음, 블랙록만 승인해주고 나머지 이제 승인 안 해주면 소송에 휩싸이니까 음. 이 작가님, 성명서에서 실제로, 가장 강조한 게 두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 SEC는 어떤 걸 판단하지 않는다. 중립이다라는 음, 거고 이제는 이제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같은 상품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걸 염두에 두고 중립이라고 강조한 거고 그다음에 진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결정이 비트코인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명시를 했어요. 그것도 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다. 비트코인은 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 거죠. 심리적 위안을. 도망갈 음, 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봐라, 미국도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냐라고 하면 이제 그 성명서에는 비트코인 인정했다,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냐. 음, 근데 이제 ETF가 됐건 뭐 금융 자산이, 금융 상품이 기초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SEC는 금을 인정하지 않고, 금에 대한 ETF를 승인한다. 이렇게 말한 거와 비슷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들리죠? 이게 어떻게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는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담보나 그런 파생 상품들을 인정한다라는 걸 어떻게 들리세요? 오, 부동산 전문가께서. 부동산 관련 뭐 리츠는 투자를 음, 받지만 자산으로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약간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아직도 이런 처우를 받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런 미성숙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음, 그럼 비트코인을 작가님은 성숙한 사실은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 승인이 되면 이제 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는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라고 이제 다들 느끼게 될 음.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럼 요 문구 때문에 조금 더 논쟁이 갈까요? 아, 이 문구는 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건 그냥 넣은 거예요. 음, 중요한 건 행동을 봐야죠. 음, 이제 비트코인을 저주했던 월가의 공룡들과 플러스 우리나라 여의도가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요. 하는 행동을 보셔야 돼요, 진짜. 음,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마치 거래소 투자하고 막 별짓 다 할 겁니다. 음. 거래소 투자하고 막. 작가님, 요번에 승인이 나니까 이제 그럼 제도권의 그런 금융 월가의 자금들, 전 세계의 자금들이 정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에 쏟아져 들어올 거다.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과거의 금 ETF를 예로 들면서 뭐 3, 4년 안에 뭐 3배, 4배 간다 뭐 요런 뭐 분석 기사도 있던데 네네.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격 변동 쪽에서. 저는 올해가 거의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1월 초에 지금 1월 10일, 11일에 이제 한국 시간 11일에 이런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아직 올해가 11개월 보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겠네. 반감기도 있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가격이 네. 폭등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고, 반대로 뭐 불확실성 해소로 하락할 거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은 1.3% 정도 오른 4만 6천 불, 4만 7천 불을 향해 가고 있고요. 반면에 네. 이더리움은 이제 12%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약보합, 약간의 상승으로 좀 그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지난해에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이 앞진할 거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네. 투자자로서는 지금 판다면 제가 지금 사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단기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뉴스에 판다면 제 생각에는 큰 실수를 하시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2017년도에 1월 달에 ETF가 거절당하고 단기 하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분위기가 좋았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4년 만인가 3년 만에 뚫었다가 폭락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80만 원, 7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해가 끝나기 전에 2,5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장기하고 장기도 뭐 길게 뭐 5년, 10년이 아니라 1년을 보라는 거니까 오늘 어떤 결판이 내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라. 그래서 지금 지금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세간의 그런 거에 하기에는 비록 그게 일부 맞게 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건 그럼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는 심리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이게 비트코인 이제 언터처블해진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 불승인이 돼가지고 오늘 좀 폭락을 했다면 그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는 좋은 매집 기회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점점점 이제 멀리 날아가는 새가 되니까 시장의 이제 기층을 이루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비트코인을 찾을 거예요. 음, 그러나 진짜로 이제 기관이나 부자들은 일단 비트코인이겠죠. 그래서 음. 이제 예상해 보면 비트코인이 한 두세 배 오른다고 전제하면 비트코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오를 거고, 이더리움 포함한 알트들은 이제 그 이상 요동을 치겠죠. 이더리움도 이미 많이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처럼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단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이 이제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쏠림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심리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음, 심리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만약에 가상화폐 자산을 내가 꼭 구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비트코인을 좀 추천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제가 지난달에 ETF 승인군을 놓고 이제 그 강한국님, 김한국인가요? 강황국님, 네, 네, 강황국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강한국님하고 이제 했을 때 저한테 마지막 질문이 1억이 있다면 뭐 하겠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다 산다. 1억 음, 정도면. 10억이 있다면 5억은 비트코인 사고 5억은 놔두겠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ETF가 불승이 날 수 있으니까. ETF가 불승이 나면 나머지 5억으로 비트코인 사고, ETF가 승인이 나도 나머지 5억으로 비트코인 사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그 여기에 정도인 것 답이 같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의 음, 답이지만 1억은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라서 저는 장기 홀더니까 지난달에 1억이라는 꽁돈이 생기면 무조건 비트코인 담는 게 맞았고요. 다행히 예상대로 ETF 승인이 돼서 가능성을 뭐 한 75대 25로 봤지만 돼서 너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오늘 승인이 안 났다면 떨어지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이걸 제가 10년 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10년 동안 늦춰졌던 일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로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자산이라는 건데 제도권마저 인정해 버렸으니까 제도권이 인정하는 강력한 자산으로 바뀐 겁니다.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는 강력한 자산에서 제도권이 인정하는 강력한 자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작가님께서는 그 2014년 이후로 거의 근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많이 설파를 하셨지만 굉장히 뭐랄까 차가운 반응을 얻으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1세대 비트코이너로서 작가님 좀 감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면은 뭐 오늘 새벽에 계속 잠이 안 왔고요. 진짜로 하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저께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늘 내용이 트위터로 올라갔는데 SEC에서 그것이 해킹이라고 사실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오늘 다 트윗대로 내용이 나올 거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쉽진 않았잖아요. 신속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냥 뭐 하루 먼저 하면서 그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해킹으로 하고 이제 그대로 돼서 저도 좀 놀랐고요. 정말 베리 겐슬로는 정말 애브노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나겠죠. 언젠가는 나겠지만 이번에 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퍼센트는 언제나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저로서는 10년 동안 떠들던 일의 현실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덤덤합니다. 아직은. 근데 음, 마음속의 저변에서는 막 지금 이제 분주해지고 있죠. 음, 벌써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많은 매체에서 이제 저의 의견이나 이제 코멘트를 요청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를 저주했거나 저와 함께 비트코인을 저주했던 제 주변에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지인들은 이제 뜨끔하겠죠? 내가 맞았지? 봤지? 이걸로 뭐 이 정도 해야죠. 여기서 음. 더하고 이제 푼수가 되는 거니까. 작가님, 요번에 비트코인에 정말 이제는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대중분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렇죠. 비트코인에는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뭐 이제 네. 화폐로서의 속성과 어떤 뭐랄까 뭐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공부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 두 가지를 공부하기에 뭐 제가 감히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을 때는 오태민 작가님의 그 2023년 책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그리고 비트코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내 서적 중에는 정말 이렇게 원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더그레이트 비트코인은 제가 10년 동안 빌드업 해온 비트코인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제가 6권의 책을 비트코인 관련해서 냈는데요. 최초로 낸 게 비트코인 강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혜족보,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이 이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섞여서 요약하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좀 두껍지만 좀 더 쉽고 인문학적인 내용을 많이 넣었으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더그레이트 비트코인 좋고요. 이것과 무관하게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은 그 자체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친구 외교관이 있거든요. 요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그 책을 선물했는데 이미 자기 부서가 그 책을 다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외교관들 사이에서 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관들은 전문가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 뭐 직장인 똑같이 이렇게
자기 분야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검토하고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조직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음, 일당백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고른다면 제 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이 제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쪽팔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저는 듣보잡이인데 게다가 비트코이너고 비트코인은 오늘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은 만져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언급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이 들어가서 언급 못할 뿐이지 제 책을 외교관들이 많이 읽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말을 베베 꽈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현실이다. 비트코인을 외면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걸 세계 금융 무역 시스템의 축인 미국의 동부를 관리하는 3개의 기관, 연준, 그다음에 CFTC, 그다음에 SEC 중에 한 수장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자체가 이제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승인 중에 하나인 블랙락의 ETF를 만든 그 레리 핑크 블랙락 CEO가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 저처럼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언어로 말하죠. 인터내셔널 어셋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지정학적 자산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가 발생했을 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오테이민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논증하려고 만든 책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지정이고 레리 피크 회장이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할 때 그 의미도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 조작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거는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슈퍼리치니까 국경을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넘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어셋이고 모든 통화, 그러니까 어떤 통화도 초월할 거다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은 분이 하나는 그냥 한국의 듣보잡 작가고 한 분은 이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CEO니까 이제 둘이 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썼죠. 오현제 중에 한 분이 아우렐리우스가 그 명상록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 왕이죠. 그리고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솔로몬의 전도서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그 정점을 지나면서 인생을 돌이켜봤더니 허무하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던 디오게네스 그 책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노숙자죠. 노숙자. 그 다음에 책 하나 던지고 산으로 들어가 노자의 내용하고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어, 심지어 똑같은 문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지기를 거부한 남자 두 명이 쓴 그 내용하고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둘이 쓴 내용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뭔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중간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지만 왕이나 황제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어떤 학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태민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전 세계의 자산 회사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분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와닿으시죠? 음, 그게 네, 비트코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달러의 지정학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서평은 특히 비트코이너들의 서평은 비트코인 내용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용 별로 없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전부 비트코인을 향해져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미국의 그 달러 운영 시스템에 대한 그 철학적, 도덕적, 현실적 이유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음, 역사적 이유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다면 네 가지겠네요. 철학적, 도덕적, 현실적, 역사적 이유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루는 책이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그 레리 핑크 회장의 단 하나의 문장, 비트코인을 인터내셔널 어셋이라고 했던 그 문장이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이해해야 오늘의 이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큰 그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이겠죠. 네, 저는 작가님의 그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책을 읽고 저는 사실 부동산 베이스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최근에 1 비트코인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 세계 1 비트코인 이상을 가진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 세계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투자자 중에. 음,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 뭐 0. 몇 개만 다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작가님 책을 읽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이렇게 설득이 됐는데 많은 대중분들도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